그리고 이제 좀 더 두려워하는 요건 중에 요새 막 금리 인상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재값도 상승이 많이 돼서 이 공사 짓는 와중에 돈 계속 들어가니까 이건 안 하니만 못해라고는 그런 얘기가 이제 왕왕 들려오니까 있어요. 겁먹고 아예 시작 안 한 사람들이 네, 있어요.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이 신축 사업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아, 금리적인 거, 자재값 인상의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단언하거나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시장을 또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지 매입에 대한 열기가 조금 더 식었다. 그래서 확실히 그게 좀 검토할 수 있는 체감이 물건이 있다. 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일만 하니까 사업성 있는 땅들에 대한 경쟁이 좀 덜해졌다라고 그러셨다. 네네네.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가격 대비 사업성 있는 것들의 물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다. 그럼 어떻게, 5월달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기회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걸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기회는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 있더라. 네, 그런 있더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또 계약하고 나면 보통 잔금 치르는 데까지 네. 세입자도 명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하면 또 인허가 받고 뭐 하면 한 6개월씩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달부터 6개월이면 내년 2월에 잔금을 치르는 거고요. 네. 거기서 착공을 해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돼요. 빨리 진행을 내년 해야 말에 돼요. 제가 금리를 예측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대신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네.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비용으로 볼 수는 있겠죠. 좋은 시장은 아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요소들 때문에 좋은 그렇죠. 시장은 아니지만 또 누군가는 네. 이걸 기회가 되는 시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업성 있는 토지가 확실히 경쟁이 덜 치열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진 거잖아요. 작년 맞습니다. 대비. 맞습니다. 야, 이게 되게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나의 경쟁자들이 많이 없을 때 내가 더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되는 할 수도 있는 이런 역발상. 이게 모든 투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공감. 네. 근데 남들이 다 이거 돈 되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다 너무 치열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다 아무리 요즘 정보화 시대고 맞지만 네. 버는 사람은 벌고 까먹은 사람은 까먹어요. 토지는요, 네. 여태까지 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체감상 싸게 느껴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네. 2015년도에 7%씩 나오고 10%씩 나오는 수익률 나올 때도요, 토지가는 비싸다고 생각했고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했을 뿐이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똑같은 분이 상담을 와서 작년에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말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네. 그거는 통계적으로 토지가가 우상향했기 때문이기도 맞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물론 최근에 너무 급박하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상 그렇죠.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시원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다 그것도 역시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쌀 수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 계속 되어 왔던 게 저희 사업이에요. 10년 넘게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는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가장 싸다. 거의 다 그에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만 해도 지금 하는 게 가장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 영역은 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단기에 보느냐 장기에 보느냐 또 그 접근을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하질 말아야 돼. 그렇죠? 단기에 그렇죠. 내가 잠깐 요즘에 좋으니까 내년에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 네. 이런 사람은 저희랑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면서 좀 네.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 그냥 단순히 막 6개월, 뭐 1년 내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숨을 길게 가져가면서 가는 건 관점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신축 사업 진행할 때 하도 이제 조금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 민원 문제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민원. 네.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 못 해먹겠다. 일단 이거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아까 뭐 수십 동을 지었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수십 동 지으면서 민원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있다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 강도의 차이이지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수십 동을 지으면서 준공을 못 낸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완공을 못한 거는. 그러니까 민원이 무서워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무서워.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제가 힘들다 했잖아요. 힘들다 했잖아요. 네. 힘든데 네. 아니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참고 해야지. 뭐 그렇죠. 네, 그거 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럼 대표님 느끼시기에 이게 쭉 사업이 있잖아요. 음. A부터 Z까지 쫙 있을 때 민원이 어떻게 보면 차지하는 비중은 한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막 2%?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게 있으시니까. 뭐 어떤 때는 10% 차지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음. 평균적으로 그리고 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음. 뭐 그 과정이 참 힘들었지.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상대적이죠. 네, 그런 민원에 대한 나의 스트레스 강도는 상대적이니까. 음. 저도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음.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또 하다 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유형이 어떻게 보면 결국엔 비슷비슷하잖아요. 진짜 케이스- 상대적이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너무 한두 가지 이야기 카더라 때문에 이 신축을 갖다가 폄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신축은 아예 못할 일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민원은 어떻게 보면 진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요소에도 미치기 힘든 작은 부분이니까 그것만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임대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임대 잘 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팁 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지역 시장 상황에 맞게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치를 해봐야 거기 임대료 수준은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고 아, 건물 아무리 더 돈을 들여봤자 네네네. 네.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을 잘 하라고 하고 네. 그 시장 속에 있는 수요자의 니즈가 뭔지 강남역의 오피스텔은 분명히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20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을 더 그렇죠. 넣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임대 관리업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은 건물만. 지은 건물만? 네네네. 네네네. 화자 생기면 또 보수해드려야 네, 되는 부분이 네. 있고 하니까. 그런 건물 중에 그 지역에 공급돼 있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에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고 네. 마감만 조금 깔끔하게 신경을 썼어요. 뭐,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주는 주택. 그 마감이 옆에 다른 건물보다 좀 더 특색이 있나요? 다른 부분이 있나요? 특색이 아니요, 돈을 많이 들인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가 뭐 돈 많이 줘서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깔끔하게. 네. 그러면 임대는 그런데 분양도 진행을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분양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것도 역시 지역 시장 상황 반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유도를 해서 분양을 할 건지 실수요를 위주로 해서 분양을 할 건지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것도 신축할 때부터 다 계획 잡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컨셉을 잡고 들어가요. 컨셉을 잡고 네, 들어간다. 그럼요. 갭 투자용인지 아니면 정말 실거주용인지. 실거주용인지 아니면 누군가는 임대로 이걸 계속 유도를 해서 가게 할 것인지 그렇죠. 월세를 써서 수익형으로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미리 설계 단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누군가 이 땅에 이 건물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거기서 기준을 선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땅에 네.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 이 지역에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서 입지 선정으로 했을 때 돈까지 왔을 때는 판단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샥 들어가서 그래서 뭐 거기에 상가가 될지 인생시설이 될지 뭐 주택이 될지 이제 지역적인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 정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축이 1년의 과정이 쫙 있잖아요. 네. 이때 대표님께서 항상 이게 제일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하는 요소 있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최초의 기획 단계. 기획 단계. 네, 이 시장 상황에 맞는 그 계획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신축을 내가 해보겠어 라는 사람 기준에서 좀 다를 수도 있어. 저는 이제 극대화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업성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어떤 분은 사고 안 나고 건축만 잘 돼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공에 대한 리스크, 저는 시공을 제가 직접 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죠. 저희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 결국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처음부터 뭐 투자든 아니면 내가 진짜 건물주가 돼서 운영을 하든 여러 갈래서 처음에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계획을 그렇죠. 정확하게 잡으면은 맞습니다. 리스크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는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신축 사업 지금 뭐 거의 한 뭐 수백 건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특정 건물이 있나요? 내가 정말 이 건물에 잊혀지지 않아 이런 거. 가족의 건물을 지어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PM 업무를 통해서 네. 이분의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 과정을 했던. 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만족해서 그분의 삼촌을 소개시켜줬어요. 외삼촌. 그래서 외삼촌 건물도 또 내가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걸 보더니 그분의 동생까지
이제 왔어요. 어. 그래서 그 집안에 건물을 3개를 지어준 와. 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홍제동에. 거기서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건물 한 동 짓고 괜찮으니까 그 옆에는 이제 누나들 소유해요. 네, 그래서 누나들한테 여기서 해라 해가지고 누나들 건물까지 이렇게 같이 지어준 그런 케이스. 그리고 또 한 건물에 3가족이 사는 5층 건물. 한 네. 층에 한 가구씩. 네네. 그리고 나머지 임대 주고 한 층에 2세대라서 네, 음. 큰 쪽 구조를 아예 그렇게 뺐어요. 가족이 원하는 설계도면 협의를 통해서 네네. 가족의 원하는 도면을 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놓고 그리고 1층, 2층은 또 상가 임대를 주고 했던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고. 근데 주로 저희는 건물 지은 사람이 또 지어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까 5억 정도까지도 어떻게든 뭐 해보면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5억도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랬을 때 5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신축 사업에 참여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동투자 개념의 접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자서 독립적인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수치를 서로 대화를 했던 거고 꼭 혼자 안 하더라도 매각의 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가진 사람 4명이 모이면 20억이니까 네, 그런 세팅이 이루어지면 또 20억짜리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5억 갖고 단독 건물도 될 수 있지만 모여가지고 큰 건물을 해서 더 많은 매각 차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매니지먼트를 또 저희가 하니까. 네, 저희 권하엽이든 네. 인더바인이든 네. 다 같이 진행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 얘기 진짜 많아요. 이 금리 인상 영향이 큰데 또 거래 건수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아파트 내용이 거의 주인데 아파트 좀. 부동산 폭락한다. 네. 현금 모아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시장을 누군가는 움츠를 겨울로 보고 또 누군가는 기회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앞으로 뭐 네.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 뭐 떨어질 거니까 파세요. 저 이런 류의 주장은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시장 상황 기준으로 사업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사업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투자 성향이기도 한데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자금이 있거나 이런 걸로 어떤 투자 사업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있는 자산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무리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담할 때도 그런 맥은 같아요. 그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보수적인 기준에서 접근할 시기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제 사업성이 정말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폭락은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사업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는 그런 장기의 기준이 한 몇 년 정도 대략?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도 한 1년 반, 1년 뭐 이 정도면 1년 반이면 장기라고 얘기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기도 한데요. 네, 글쎄요 그냥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어떤 위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보고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저희 사업 신축 사업. 네, 1년 안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발생되는 고금리의 이자는 사업의 비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엑시시 됐던 처분을 했던 아니면 임대로 끌고 가던 그런 사업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렇죠. 금리가 정말 한없이 상승이 되고 그러면 저희 사업 못하죠. 그렇죠. 어쨌든 다 투자는 자기 성향과 개인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투자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얼마든지 이걸 잘 검토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종훈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물론 100억 넘는 그런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금수저 출신은 아니시고 평범한 맞아요. 평범한데 평범한 사람이 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뭐 시공 그렇게 회사 경력만 10년이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다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조원희 대표님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뢰, 책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성장이 됐나? 그런 느낌? 이윤보다는 신뢰가 먼저신 거죠. 그렇죠. 중에서. 신뢰와 책임이 네.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신뢰와 책임이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 거고, 네, 그런 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사업에서. 네. 그런 마인드가 네. 성장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유명하신 회장님 중에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러고 또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과 관련된 건 신뢰. 저는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네. 일반 분들이 저분 옛날부터 너무 잘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시잖아요. 네. 특히 20대 때의 조건이는 분명히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로 이 조건이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종합건설 쉬운 거 아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는 2030 세대도 많이 보세요. 이걸 갖다가 네. 2030 세대들한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요?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우물을 좀 깊게 파는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첫 직장 생활할 때 진짜 급여도 적었고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했던 이유는 어떤 꿈과 목표, 그 방향성을 갖고서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한 방향이 있으면 좀 꾸준히 가볍지 않게 그 분야의 길을 좀 묵묵히 좀 가다 보면 기회도 없고 또 좋은 인연도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누군가 시공 건설사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친해요, 안 친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좀 더 다루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오늘 제가 첫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분야가 한 자리에서 그냥 잠깐 말로 설명하기에는 참 아닌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느껴졌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조건희 대표님의 현재 목표가 있다면 어떤? 저희 회사 그 인더바인 종합건설이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삼성의 무슨 레미안이 있고, 네. 뭐 대우의 프로지오가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럼 인더바인은 뭔가요? 더바인이라든지 더바인. 네, 근데 이제 회사 자체의 이름이 브랜드가 됐으면 인더바인 무슨 뜻인가요? 인더바인 그러니까 이제 포도덩굴. 바인이 포도덩굴? 네, 바인이 이제 포도덩굴이니까 포도가 이제 결실의 의미도 있고 네. 약간 이제 뭐 기독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이렇게 맺는 그런 회사. 포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좀 올드한 이름 짓고 싶지 않았어요. 가을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회사명은 인더바인인데 네. 인더바인에서 브랜드화한 거는 더바인? 네, 더바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고 중소규모 건축은 인더바인에서 잘하더라. 인더바인에서. 네, 사실상 그런 회사들이 없거든요, 일이. 그래서 진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뭐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네. 다세대 다가구에서 브랜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중소규모 건물 지을 때는 인더바인이 잘한다 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생기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멋진 목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이루어내셨면 남들은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반갑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다면 좋은 인연으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박익현 대표님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공사 대표 조건희 대표님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건하여 채널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